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사실상 결정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장관직 사의를 밝히고 오후에 이임식을 갖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소집한 뒤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했는데 이 자리에서 위원장 인선 발표가 공식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후 5시에 이임식이 예정돼 있죠?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지속적인 차출 요청을 받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장관직에서 물러납니다. 오늘 오후 5시 과천 정부청사에서 한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 법무부 장관 이임식이 열립니다. 오늘 아침 윤재욱 국민의힘 권한대행과 한 장관이 만나 이 비대위원장 제안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국민의힘은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윤 권한대행은 이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수락했는지, 오늘 오전 모처에서 한 장관을 만났는지 등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후 1시 50분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한 만큼 이 비대위원장으로 한 장관을 지명한다는 발표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하면 이 당 전국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임명되는데요. 이 통상 전국위 소집은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되는데 오늘 오후 4시경 긴급 최고위가 잡혔습니다. 이 전국위의 경우 개최 3일 전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지명 뒤 주말에 개최돼 이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직을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회동 등 이 대표의 통합 행보가 관심입니다. 이 핵심은 신당 창당 의지를 밝히며 당을 압박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 성사 여부입니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이 김부겸 전 총리의 만남에 대해서 이 당 변화에 진전이 없어 보여 실망스럽다고 밝혔는데요. 이 전 대표는 오늘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비주류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통합비대위 아이디어에 충정에 공감한다며 이 비대위라는 것은 대표직 사퇴를 말한다고 이 대표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어 자신의 신당 창당은 분열이나 이 민주당 지지를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민주 세력의 확장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처리는 언제 이뤄지는 건가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내년도 657조 원 규모 예산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애초 어제 예산안 협상을 타결한 여야는 오늘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는데요. 이 예산 명세서 작성, 이른바 시트 작업 지연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본회의 시간도 4시간 정도 늦춰졌습니다. 이 최장 지각 처리는 가까스로 피했지만 지난 2일 법정 처리 시한은 19일이나 넘겼습니다. 합의된 예산안에 대해 여당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지켰다고, 야당은 3천억 원 증액된 새만금 관련 예산과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등의 증액을 이뤄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또 예산안과 함께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일부 세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등은 모두 무난히 본회의의 문턱을 넘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야당이 추진 중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상정 등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이 강정혜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외교관 출신의 오 후보자를 두고 이 경제부처 수장으로 적합한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 강 후보자의 경우 과거 논문 표절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금리로 역대 최대 이자 이익을 거둔 은행권이 2조 원대 상생 금융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 4% 넘는 금리로 돈을 빌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187만 명가량입니다. 대출금 한도는 2억 원으로 4% 넘는 이자 납부액 1년치의 9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한 사람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금융권 전반으로 번진 상생금융 요구에 보험사도 보험료 인하 방안을 내놨습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내년 자동차 보험료 인하폭을 2.5% 이상으로 결정했습니다.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은 내년 2월 중순부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2.6% 내립니다.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2.5% 내리고 메리츠화재는 3%로 업계에서 인하율이 가장 컸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인상률은 최소화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내년 실손 의료보험 인상률 평균을 1.5%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재작년 14.2%, 지난해 8.9%와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수치입니다. 보험업계는 보험 소비자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는 상생금융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정부는 연말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기획재정부가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종목당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말에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을 넘거나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 차익의 10에서 25%를 과세하는데 이 기준을 50억 원으로 높이겠다는 겁니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금리 환경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 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과세 기준일 하루 전인 12월 27일 개인 투자자는 상장 주식 1조 5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고 2021년의 경우 3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주식 양도세는 2000년 제도 도입 당시 100억 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다가 여러 차례 기준을 낮추면서 2020년 4월부터 10억 원 이상이 기준이 됐습니다. 지난해 10억 원 이상 대주주는 전체 주식 투자자 중에 상위 0.05%에 해당하는 7천여 명입니다. 이번 조치로 증시 큰손들이 직접적 감세 혜택을 보기 때문에 야당은 부자 감세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연말에 쏟아지는 매물에 따라 개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 완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총선을 위해 야당과의 합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세제 당국은 그동안 신중론을 고수해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025년으로 2년 미루기로 하면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유지와 증권거래세 단계적 완화에 합의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에만 한정된 주식 양도세 대상을 모든 투자자로 확대해서 5천만 원 이상 금융수익에 최대 25%의 양도세를 내는 제도입니다. 금투세가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며 완화 혹은 폐지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은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두 번째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이 다시금 인정된 건데 직접 배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대법원은 오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두 사건 소송이 처음 제기된 뒤로부터는 9년에서 10년여만, 대법원에 계류된 이후에는 4년에서 5년여만입니다. 이번 사건에선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는데요.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18년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뒤에도 일본 기업들은 이미 시효가 지났다면서 상고를 했는데 이번 사건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일본 기업 측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강제동원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뒤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낸 소송이어서 2차 소송으로 불려왔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 소송은 2014년 2월에, 일본제철 상대 소송은 2013년 3월에 각각 제기돼서 하급심에서 각각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 기업들이 상고하면서 5년여 가까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왔고 그 과정에서 상당수 피해자가 세상을 등졌습니다. 일제강제동원 기업들의 배상 책임이 다시 한번 인정된 건데 앞으로 배상 절차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1명당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확정된 배상금은 총 11억 7천만 원입니다. 다만 앞서 2018년 1차 소송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명령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일본 기업들에 의한 직접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승소 확정 판결 이후 배상금 지급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재산을 강제 처분하는 절차를 밟고 있지만 일본 측이 항고에 재항고로 지연시키면서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올해 들어 정부는 일본과 관계 개선을 꾀하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내놨지만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을 지원해온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3자 변제안 등을 내놓으면서 대법원 판결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판결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북극 한파가 맹위를 떨치면서 오늘 아침은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최고 60cm의 폭설이 더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한파와 눈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오늘 아침이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추웠던 거죠? 네, 12월에는 보기 힘든 강력한 한파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추웠던 곳은 강원도 고성 향로봉인데 영하 25.5도까지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서울도 영하 14.4도, 이번 겨울 들어 최저 기온을 기록했고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22.3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한파경보 지역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부에 이어 전북과 경북의 한파주의보가 한파경보로 강화했고 남해안에는 새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도 강력한 한파는 계속됩니다. 대관령 아침 기온이 영하 21도, 철원과 파주 영하 20도, 서울은 영하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주말인 모레까지 이어지다 휴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누그러들 걸로 전망했습니다. 네,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여전히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충남과 호남 일부, 제주 산간에는 대설경보가, 충남 서부와 호남 서부, 제주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건데요. 제주 산간에는 42cm,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 등 서해안에도 20에서 30cm가 넘는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고 6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호남에 40cm 이상, 충남 서해안에 많게는 20cm 이상, 울릉도와 독도에서 10에서 30cm의 많은 눈이 내릴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해안은 내일까지, 제주도는 모레까지 눈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충남과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북극 한파도 몰아쳐 추위가 절정에 달하고 있는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군 기자. 네, 충남 보령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은 눈이 그친 건가요? 네, 이곳에 내리던 눈은 현재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시간 전까지 많은 눈이 내리면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는데요. 제설차가 돌아다니고 시민들이 나와 눈을 치우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충남 태안군 근흥면과 서천군 춘장대에는 3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현재 대설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보령과 서천, 태안입니다. 대설경보가 내려졌던 예산은 대설주의보로 변경됐고 아산과 당진, 서산과 홍성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눈길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사고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에 당진 나들목 근처에서 일어난 사고로 버스기사 1명이 숨졌고 10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앞서 새벽 2시쯤에도 당진 나들목 부근과 춘장대 나들목 인근에서 각각 눈길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충청권 전 지역에는 한파특보도 발효돼 있는데요. 세종시 전이면이 영하 13.8도를 기록하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인 지역이 많았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충남 남부 서해안에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을 보이는 데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예보돼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충남 보령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네,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한파와 눈이 겹치면서 전국 도로 곳곳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빙판길 운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이번엔 주요 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가연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충남과 호남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지금도 도로 위로 계속해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다면 오늘은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겠는데요. 한파까지 몰아쳐서 이 내리는 눈이 그대로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운전을 해야 한다면 비상등 켜고 최대 절반까지 속도를 줄여서 주행하시기 바랍니다. 대설경보가 내려진 서천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 지나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 춘장대 부근인데요. 춘장대 지역에 30cm 이상의 눈이 내려 쌓여 있는 가운데 오늘 새벽부터 현재까지 이 지역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2차로와 갓길 쪽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전방 주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지역의 또 다른 사고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2차로 쪽에 아예 방향이 틀어진 화물차 한 대가 확인이 되는데요. 역시나 구분도로 지나실 때는 조금 더 조심 운전이 필요하고요. 이 구간에도 눈이 많이 내려 있기 때문에 조심 운전 필요하겠습니다. 12번 무안 광주고속도로는 한평 지역을 중심으로 거센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로 살얼음 취약 구간인 터널 주변 지나실 때는 조금 더 주의 운전 필요한데요. 터널 내부 상황 보니까 이 도로가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미끄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 운전해 주셔야겠습니다. 25번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도 정안 일대 눈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어서 조심히 지나셔야겠습니다. 안전띠 착용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어. 배 12축을 한동훈에게 맡겨보자 라는 그러한 식의 종지가 되게 모아졌어요. 전군의 진격을 명하라.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 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잘못하면 원균된다 이렇게 봐요. 당대표도 특수부검사 출신으로 가서 안 치겠다. 감히 이순신 장군의 비유해 가면서 여당의 몸부림으로 봐야죠.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 오늘 오후에 이임식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당에서도 오후에 기자간담회 하면서 또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애초에는 뭐 선대위를 맡을 것이냐 비대위를 맡을 것이냐 여러 가지 좀 가능성, 경우의 수를 뒀었는데 비대위원장 수락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장 수락 쪽으로 간 이유가 있다면, 배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정부 여당은 지금 엄청난 위기에 있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기대감이라던가 누군가가 상상하지 못할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우선은 70년대생의 비대위원장이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이름이 들릴 때마다 민주당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점, 그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민주당에서는 꾸준히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 땡큐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에는 뭐 당정 일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국민의힘이 회피하거나 피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 땡큐라고 하는 게요.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의 정치 초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정치 초보라는 것은 본인의 팀만 이렇게 생각하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어저께 기자의 질문에 그거 민주당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라고 반문한다거나 거취를 묻는 김영배 의원의 질문에 그것은 혼자 궁금해 하시던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태도들을 보면서 아직까지 정치인으로서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용하기에는 부족한 지점이 많구나. 공당의 대표로서는 정말 뭐 미천 다 드러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오늘 뭐 공식 발표하고 나면은 앞으로는 3일 전에 전국이 의결을 하려면 3일 전에 전국이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 지나고 나면은 비대위원장직 수록하고 출범까지 완료가 되는 겁니까? 출범하고 비대위원들도 선임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되는 시간이 있죠. 좀 빠르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정도 다음 주 내면 그러면은 위원들 인선은 좀 머릿속에 생각해 두신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제가 그분의 마음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빠르게 해 나가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는 뭐 어느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가 또 가고 있고 2024년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의힘에 그 희망을 좀 보여드리겠다라는 생각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이 넘어야 될 산들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저희가 여당 차기 주자의 고민이기도 할 것 같은데 앞으로 뭐 당정 관계 이제 말씀하시고는 합니다만 어떻게 이제 용산과의 거리를 둘 것이냐, 용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좀 숙제가 좀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차기 1위가 이렇게 갑자기 특히 여당에서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게 한다라는 게 현재 권력을 가진 대통령 입장에서도 불편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바로 나눠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결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 다만 이 결정이 긍정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호랑이든 아니면 고양이 목에 어떻게 방울을 달 것이냐라는 그 부분이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의 측근들이 너무나 측근이기 때문에 할 말은 할 것이다 라는 전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말을 이제 와서는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분명히 드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고양이 동생을 데리고 오면 그 방울을 어떻게 달겠다는 겁니까? 사실 저는 대한민국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끼는데요. 대한민국 기본적으로 삼권 분립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국무위원을 갑작스럽게 정당의 대표로 모셔오면서 이렇게 사퇴도 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 삼권 분립은 손아준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장관의 지금 비대위원장 인선은 굉장히 헌정사에 큰 일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예, 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한동훈 장관이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준석 전 대표가 또 27일 탈당을 예고한 시점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아침 이준석 전 대표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한 장관이 한 비대위원장이 만납시다 요청을 한다면 만나실 의향이 있습니까? 전 뭐 누구나 만나기 때문에 만나긴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도 할 말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 세운 비대위원장이라고 한다면은 권위가 그만큼 약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순신 장군에 비유할 거면요.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연달아 이기던 당이 그게 만약 조선수군이라고 친다면은 한 방에 7천량 해전에서 다 이제 병선을 잃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7천량 해전이 그러면 지난번에 강서보궐일 텐데 그러면은 강서보궐을 지휘했던 사람들까지 거기까지가 이제 원균인 거예요. 그러면은 팀 원균에서 다시 그럼 비대위원장을 내면은 그게 어떻게 12척을 이순신이 가져가는 겁니까? 팀 원균이에요? 팀 원균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다시 비대위원장이 됐다고 보세요? 팀 원균의 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팀 원균이 세운 사람 아닙니까? 그럼. 이전만 해도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극지하는 복권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오늘 발언은 조금 좀 날이 서 있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과 이준석 전 대표 혹시 만남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손을 내밀면 손을 잡아줘야죠. 근데 그 손을 내미는 척만 할까봐 저는 좀 우려가 되는 지점이고요. 예. 사실 어떤 용산 입장에서 변화하려고 생각했고 뭐 안는다, 손을 잡는다라는 것이 있었었더라면 기존부터 할 수 있었겠죠. 예.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상정벽해 뭐 한다라는 것은 그걸 누가 갑자기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예. 이준석 대표가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예.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27일을 본인의 탈당 여부라던가 방향을 이제 선언하기로 했었는데 그거 좀 물빼기, 그러니까 김빼기 한다라는 느낌도 들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라던가 기본적으로 뭐 비명이란 비윤 같은 경우도요. 예. 기본적으로 뭐 잘한다 못한다라는 건 그냥 솔직하게 다 말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기존에 뭐 긁지 않은 복권이다라고 했는데 예. 이제 어제 조금 전에 정용기 의원님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엊그제부터 약간 이제 긁어가고 있는데 예. 그 안에서 이제 긍정적인 단어가 안 보이는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저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나도 답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이 이준석 대표한테 할 수 있는 말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당에서 한번 통합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준석 대표는 이것을 받아들일 이유가 하등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한테 무언가 요청을 할 때는 지분까지 나눠줄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지분을 나눠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보이고요. 예. 심지어는 아무리 못해도 대통령과 선은 그어야 된다라고 이준석 대표는 이야기를 할 건데 대통령과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사항조차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만나도 답이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 같습니다. 예, 그 이준석 전 대표 앞서 그 녹취도 들으셨겠습니다만 이순신 장군에 비유할 거면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연달아 이긴 그때 당시의 수군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냐. 그때 당시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이끌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은 좀 약간 뉘앙스를 좀 풍기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중심을 뒀다기보다는 예. 이기던 군대가 예. 이렇게까지 지게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왜 이렇게 12척밖에 안 남았을까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충분히 지속적으로 이제 그 승리의 모습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또 이제 기운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예. 그런 부분의 아쉬움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운이 좀 빠졌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네, 국민의힘이요. 말씀하신 거죠? 네. 27일 탈당한다고 예고한 지금 날짜로 치면은 한 6일, 일주일도 채 안 남았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지금 상황이 좀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정대로 준비한 대로 예. 지금 걸어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말을 좀 아낄 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저는 그게 당인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탈당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지금의 일을 이렇게 가볍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뭐 27일에 이준석 대표가 예. 뭐 입장을 밝히게 된다면 예. 그런다면 저도 늦지 않게 그 시일 내에 제 거취를 뭐 말할 예정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천하 용인 네 분 중에 천하람 그 당협위원장은 이미 어느 정도 좀 거취를 밝힌 부분이 있어서 순천을로 출마를 하겠다, 국민의힘으로 출마를 하겠다 이런 좀 의사를 밝혀서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외부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성공한 사례가 대한민국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 가장 센세이션이었던 새정치를 이야기하면서 나가셨던 안철수 대표, 예. 결국에는 망가지는 당을 운영하게 됐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천하람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을 버리고 신당에 합류한들 성공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준석 신당이 성공하려면 정확하게 그 윤석열 정부와의 선을 좀 그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좀 낮아지지 않았나 저는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성공할 케이스는 하나는 또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면서 강력한 이렇게 소위 칼질이 일어날 텐데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이준석 신당으로 대거 유입될 경우에는 신당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 보이고 있다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신당 이익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예. 상당히 그 이 대표가 정말 아주 진지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창당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천하용인 누구도 반발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바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대해서는. 다만 저희는 당인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결정이 완료가 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발언을 하는 것이
온당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이준석 신당을 이렇게 평가절하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도 이낙연 신당도 있고 이준석 신당도 있고 여러 신당들이 출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들을 대체적으로 봤을 때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한 6일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과 이준석 전 대표의 만남 가능성도 이제 계속 나올 텐데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손을 내민다면 어떤 걸 들고 만나야 이준석 전 대표가 반갑게 손을 잡아줄 수 있을까요? 어떤 걸 들고 만난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조건을 달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질문 자체에 대해서 제가 답할 게 없는 거고요. 만약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국민의힘이 이기는 거였겠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정말 변화하는 거고 그리고 여튼 국정 운영을 잘 하셔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거겠죠. 그래서 정치에 대한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자리 말씀하시고 이런 걸 말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데 기존의 정치인들의 그 문법으로 이준석 대표에게 무엇을 내놓으면 당신은 함께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절대 그거에 응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그 이준석 전 대표와 한동훈 장관이 만난다면 좀 어떤 모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앞서 기자 질문에도 김건희 여사 쌍특검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에게 물어봐라 이런 이야기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문법을 떠나서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정치문법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고 유권자들이 봤을 때도 충분히 그것을 잘 읽을 수 있는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자리가 될 것이고 윤석열 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울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가지고 협상을 이루어 갈 수조차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 지금 허은하 의원 나오셨기 때문에 어제 유튜브 방송 중에 좀 욕설한 부분이 좀 논란이 됐었고 오늘 아침 방송을 통해서 사과도 한 것 같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의견 나누신 게 있습니까? 의견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과를 했고 몇 번이나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말을 얻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싸가지론에 대해서는 무척 과장돼 있고 악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스스로 빌미를 덜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철수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어떠한 빌미를 자꾸 주면 안 된다라는 그 싸가지론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고 이번 상황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도 본인 스스로 느낀 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를 진지하게 대하고 있는 그러한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빠르게 점검하고 변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여러 방송을 통해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지금 모습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실제 사과를 했기 때문에 굳이 이걸로 비판을 한다거나 비난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가 분명히 싸가지론이 나온 이유는 존재하거든요. 말씀 되게 잘하시는데 그것이 오히려 듣기 거북한 그런 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잘못을 했고 그에 대한 반성을 명확하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조심하는 모습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김기현 전 대표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울산 출마 의지를 내비친 것 같아요. 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울산의 발전과 남구의 미래를 위해 챙겨야 할 일에 더욱 전념하려고 한다. 혹시라도 이제 불출마는 당내에서 계속 요구된 부분이었었는데 이게 불출마를 안 하게 된다 그러면 갈등의 불씨는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이제 한동훈 장관이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선이 괜히 다선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내는 완전히 진공 상태입니다. 그 당대표 선거 때 김기현 대표가 현역 의원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경선이라는 부분에 대한 약속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때 체결했던 수십 개의 어떤 MOU 그 종이가 다 찢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원들도 무척 신경이 쓰일 테고 그리고 또 이뇨한 혁신위가 처음부터 다선들은 다 내보내야 된다. 삼선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식이 너무나 그러니까 정치를 너무 모르는 분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그 김기현 대표의 행보는 아마도 용산 입장에서도 그리고 지금 풀어야 될 숙제가 있을 비대위원장에게도 당황스러운 부분은 확실할 것 같고요. 이걸 어떻게 푸느냐를 저희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굉장히 그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에는 그 윤심파리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 네덜란드에서 계속 여러 차례 전화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 아침 인터뷰를 보니까 그렇게 크게 놀랄 일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개 정치인들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팔아서 본인의 지지율을 올린다거나 이것은 뭐 야당도 분명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계실 때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사실 구태적인 부분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비판한 것이 저는 온당하다 생각합니다. 바꿔 나가야 될 부분이 이 부분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것 이 통화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마 이제 그 통화는 아니었던 것 같고 당원들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중에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역에서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해 뭐 지역위원장이 그런 말씀들은 종종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저희가 그 윤 대통령을 세울 때까지 친윤이라고 윤심팔이 안 하신 분이 어디 있었습니까? 대부분 친윤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는 윤의 마음을 얻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해왔고요. 그리고 또 그러나 박성민 의원님을 제가 너무 잘 알지만 윤심팔이를 하면서 본인의 자리를 그리고 뭐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십니다. 정무적 판단을 좀 하시면서 움직이시는 분이신데 실제로 또 그 박성민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하고 아주 가깝다라는 것은 뭐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이고 아는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문제는 아마도 영남 물갈이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 영남 물갈이든 물갈이를 못할 것 같아서 2인자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아쉬운 게 한동훈 그 장관님은 사실 조선 제일검이라고 알려졌는데 그러한 분이 당내 공천에 그 학살에 그 제일검이 쓰이게 되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 될 것 같다. 그런 그 비대위원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박성민 의원까지 이렇게까지 윤심팔이를 하는 거 보면 당내에서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심을 얻는 사람이 곧 공천이 될 것이고 다음 총선에 후보가 될 수 있는 그 지점까지 갔다라는 건데 그것은 비단 김기현 대표도 나는 울산에서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외쳤을 때 김기현마저 날릴 수 있고 그 공천 학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강력한 권력이 왔다라는 것으로 또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윤심팔이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있는 박성민 의원마저 윤심팔이를 한다는 것은 그 위기감이 도대체 국민의힘 어디까지 뻗쳤느냐 이것이 한번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민 의원님은 윤심팔이 할 정도로 가볍지 않아요. 그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그리고 뭐 당내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윤심, 뭐 친윤이라고 하는 것처럼 민주당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이재명의 친명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도 똑같은 분인 것 같아서 앞으로 저는 당의 비극이나 한국 정치의 비극이 되지 않으려면은 한동훈 장관이 개인 역량도 뛰어나고 상당히 희망이 있는 그런 정치를 해주실 거라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훌륭한 분이 와서 혹시라도 그 조선 제일검이라는 것을 공천 학살에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친윤팔이나 뭐 친명팔이나 이런 것은 아까 여야가 함께 있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박성민 의원처럼 굳이 윤심팔이를 하지 않아도 될 뿐까지 이렇게 지역 구민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 위기감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그 한동훈 장관의 과제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남아있는 뇌관도 있습니다. 28일 날 지금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날인데 지금 어제 한동훈 장관 기자회견도 그렇고 지금 총선 이후로 특검이 좀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좀 감지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총선 이후에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정성호 의원도 말씀하셨던 건데 민주당에 대한 수사는 이미 총선에 맞춰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뭐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공무살 기밀누설죄를 하지 말라고 요청할 정도로 많은 언론에서는 민주당 수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가까이 끌어온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총선 이후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고 한번 봐줘라라고밖에 안 느껴집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자고 해야 되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것이 국민의힘 아니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거부할 명목이 전혀 없다.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독소 조항을 좀 걷어내고 나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총선 이유가 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저는 특검법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예. 이렇게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이제 국민 입장에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런 뭐 이슈에 따라서 어떤 수사에 따라서 그 정치권이 마음대로 막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시겠느냐에 예. 대한 지점은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것 같고요. 예. 또 민주당이 혹시라도 같이 무언가 하게 된다 하면 또 이것도 야합이다라는 이야기를 국민들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예.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의 민주당 정권 내의 검사들이 탈탈 털어도 안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그냥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뭐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독소조항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예전에 있었던 박근혜 특검이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받아들였던 것이고요. 그 국민의 알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당시 브리핑했던 것도 한동훈이 들어가 있는 특검이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장관이 들어가 있는 특검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와서 독소조항이라고 미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로남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사실 김건희 여사 수사는 우리가 총선에 맞춰서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서부터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있으니 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구장창 요구해왔는데 이제 와서야 법에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주에 있는 28일 날 투표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절대 총선용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어제 첫 검찰 조사는 불응하면서 조사는 이제 불발휘됐다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 변호인 통해서도 주장하는 부분들이 가족 면회에도 불과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는 전두환 독재 때도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호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가족 면회까지 막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송영길 대표가 어떠한 잘못이 있던지 그것은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이미 확보한 증거가 차고 넘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이루어가면 되는 것이지 가족까지 이렇게 면회를 금지한다거나 변호인 외에는 그 누구도 만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송영길을 그냥 압박하기 위한 과잉 수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변호인 통해서도 김건희 여사 수사하지 않는 특수 2부 직무유기다, 한동훈 장관 발언은 궤변이다 이렇게 또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송영길 전 대표님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가 더 이상 깊게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고 예. 그게 송 대표님한테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 좀 안 좋다. 계속 깊게 말씀 나눌수록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어젠가요 오늘 그 라디오에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들께서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생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지 누가 뭐 감옥에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지금 또 뭐 586 청산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민의 민생 경제를 좀 고민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오늘 아침에 또 박용진 의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현 상황에 대한 대표의 플랜이 뭔지 빨리 밝혀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는데 이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삿바 잡히면 안 된다고 봐요.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되는데 특수부 출신, 특수부 검사 출신의 대통령과 특수부 검사 출신의 당대표 그리고 온통 특수부 출신의 특수부 검사 출신들이 다 당과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이때 저기를 검사로 규정해야 되는데 저기는 여기를 이른바 부패정당 그래서 피의자와 피고인들의 정당으로 규정을 하고 프레임을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이 삿바에 스스로 잡히는 거가 되잖아요. 그 LH 사태 때 그 국민적 분노가 이렇게 치달아 올라오니까 그 부동산 투기 의혹만 가지고 있는 분들 진짜 억울한 분들 많았거든요. 저쪽도 몸부림치고 있는데 여기는 이게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플랜이 뭔지 왜 아무것도 안 보이는지가 이제 답답하고. 이재명 대표의 플랜이 뭔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전용기 의원은 좀 보이십니까?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정치적 수사에 끌려가자라는 것이거든요. 예.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 인정해라라는 꼴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 개인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부적절한 상황을 연출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플랜은 뭡니까? 어떤 구체적인 좀 총선을 앞두고 플랜들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 기획
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도 총선기획단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총선을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차차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렇게 특수부 검사가 주요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고 이제는 비대위원장까지 특수부 검사 그리고 대통령까지 특수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그림을 그리고는 있습니다. 허 의원께서는 박용진 의원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그럼 프레임에 대한 주장은 좀 하실 수는 있는데 저는 좀 핵심이 좀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지지층이라던가 국민들께서 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알면서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가에 대한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법 리스크를 비판하면서도 뭔가 반응이 없으시잖아요. 그 얘기는 비명계 의원님들께서 이재명 대표보다 뭘 덜 잘못했을 수는 있어도 더 잘하는 게 없어 보인다라는 거가 아닐까. 저는 사법 리스크가 없다라는 게 지지해야 될 어떤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집도 지금 불타고 있는데 남의 당 얘기하기는 좀 뭐합니다만은 무언가 그 다음에 대안이라던가 우리는 이렇게 이끌어 갈 것이다라는 말씀들을 좀 더 많이 하고 그래서 비판보다는 어떠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 그러한 발언을 하면은 더 좀 이해가 될 텐데 지금의 프레임에서 사법 리스크라는 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까 조금 전에 제가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법 리스크 한마디만 더 드리면요. 당연히 민주당 꼴보기 싫겠죠. 그러니까 검사 출신의 대통령께서는 어떠한 방식을 다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비유만 하면 군부 독재 때는 탱크를 돌렸고요. 검찰 독재는 아니죠. 검찰 정부 때는 사법 리스크를 만들어서라도 정적을 제거하고의 일환을 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끌려다니지 않으려고 한다는 민주당에도 것이죠. 똑같이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검사 독재는 뭐 검사 프레임으로 자꾸 본인들을 이렇게 그 작은데 갖추지 않으시고 미래 얘기했으면 차라리 진짜 그 소득, 기본소득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검사는 프레임이 아니고 실제 아닙니까? 실제로도 검사 출신들이 주요 보직에 다 있어요. 심지어 586 이번에 운동권 분들이 다 그 보직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저도 세대 이건 교체는 너무 해야 과거라는 된다고 거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얘기와 너무 프레임에 잡혀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국민들 생계에 대한 얘기, 그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러한 여당, 야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86 운동권은 이제 물러가는 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대 교체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건데요. 지금 이들이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정부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박용진 의원이 이야기한 것 중에는 송 전 대표 시절에 LH 그 사태 때 부동산 특위 의혹만 가지고 자 당에 나가서 의혹 이거 다 혐의 벗고 다시 들어오세요 하면서 이제 우상호 의원과도 굉장히 오랜 세월을 친한 직이었었는데 좀 서운한 관계가 되더라도 이렇게 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돈봉투 의혹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의원들 관련 의원들에게 혹시라도 이런 혐의를 벗고 오십시오. 이런 결단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이런 결단 할까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법 리스크를 만들어내는 정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증거로도 증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억울할지언정 나가서 해라라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선거 때 그런 조치를 민주당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라면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훌륭하셔서가 아니라 송영길 대표 때문에 전국에 몇십 석이 막 흔들린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 가만히 있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두려운 거죠, 저희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공천은 윤석열 대통령이 할 것이고 민주당 공천은 한동훈 장관이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검찰이 찝으면 억울하든 말든 다 소명하고 와라. 이런 상태가 되면 당이 무너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어제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 회동도 있었는데 이낙연 전 대표 실망스럽다고 했거든요. 어떤 걸 요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선거제 개혁이라도 뚜렷한 메시지를 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선거제도가 곧 권력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병립형이든 준연동형이든 정답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바꿔나가야 되는 문제지 이것이 비단 권력투쟁으로 이용된다면 정말로 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한 뒤 납치해 부모에게 수억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40대 이웃 남성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채무 말고 다른 범행 동기 있으세요? 피해 아동은 왜 고르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범행 혼자 준비하셨어요? 흉기 왜 준비하신 거예요? 피해 아동한테 안 미안하세요? 죄송합니다. 아예 안 도망갔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가수 지드래곤이 전속 계약을 맺은 새 소속사를 통해 마약 투약 의혹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심경과 마약 퇴치 관련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드래곤의 새 소속사는 마약 무혐의 처분은 사필 규정이었다며 경찰 수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지드래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기관의 절차와 결과를 신뢰하고 존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속사는 지드래곤의 편지를 대독하며 지드래곤이 내년에 마약 퇴치 관련 재단을 설립하며 컴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재단 설립 후 첫 기부는 팬들의 이름으로 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온라인 앱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100억 원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이른바 홀덤펍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술 마시고 카드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홀덤펍을 차려 지난 6월부터 넉 달 동안 177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 등 29명의 예금과 부동산 등 37억 원 상당도 몰수 추징했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부와 경북, 전북에는 한파 경보가,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아침 강원도 고성 향로봉은 영하 25.5도까지 떨어졌고요. 서울 영하 14.4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22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영하권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영하 7도, 대전 영하 5도, 광주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추위 속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대설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60cm 이상, 전북 서부에도 4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전남 서부와 충남 서해안에도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시설물 붕괴와 미끄럼 사고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도 내려져 있어서 산불 등 화재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의 눈은 내일까지, 제주도는 휴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이번 한파는 성탄절을 앞두고 휴일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